그리고 또 가족 간의 분쟁으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명품 브랜드 구찌입니다. 구찌. 구찌가 왜요? 이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네, 봤어요. 막장 가족극으로 유명한데요. 창업자 이름이 구찌오 구찌예요. 구찌가 두 번 들어가네요. 구찌 중에 예. 최고네요. 사람 이름, 창업자 이름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창업자 구찌오 구찌가 세상을 떠나고 세 명에게 모두 똑같이 지분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아들이 사망을 하면서 알도 구찌와 로돌프 구찌가 50%의 지분을 가져가요. 알도 구찌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전략대로 기업을 끌고 가려고 했죠. 저 로돌프 구찌, 저분은 뭔가 배우 같은 느낌 나지 않으세요? 이분은 원래 진짜로 배우를 하다가 나중에 기업 경영에 뒤늦게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도는 내가 하고 있던 건데 얘가 잘하고 들어왔어. 있는데. 예, 그러면서 약간의 알력 다툼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가 로돌프가 사망을 하면서 이 지분이 아들인 마우리치오 구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파올로 구찌라는 이 아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아버지의 전략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는 사업을 화끈하게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갈등을 빚다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내놔요. 그게 바로 파올로 구찌예요. 아, 그게 파울로 구찌. 파올로 구찌라는 상표를 만들었는데 명품 브랜드 구찌와 같은 게 아니라 저렴하게 중저가.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벨트를 만들어도 붙여주고 네. 수건을 만들어도 붙여주고 그렇게 구찌라는 이름을 남발하면서 럭셔리 구찌 브랜드 가치도 같이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죠. 화가 난 알도가 아들을 해고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고발합니다. 진짜 막장이네요. 야, 이거 진짜 뭐 드라마 하나 써야겠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법정 구속을 당해요. 어. 이 사건이 구찌 가문의 왕자의 난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이번엔 구찌판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찌가 왜 이러지? 아,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1995년 3월 이 마우리치오가 청부업자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어깨, 머리, 가슴 3발 그리고 확인 사살용으로 한 발을 더 맞아서 모두 4발의 총알을 맞고 즉사하는데요. 저주분도 추적 끝에 누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누가 사주했는지를 밝혀내는데 네. 바로 전처 파트리치아 레지아니.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전 남편을 청부 살인씩이나 그러니까. 했을까요? 굳이. 마우리치오와 그녀는 24살에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고 살다가 결혼 12년째 되는 해에 결혼 생활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별거의 원인은 그녀의 극심한 사치, 질투, 병적인 집착, 뭐 성격 차이 이런 하여튼 성격의 문제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녀가 이 별거 수당과 위자료를 받고 합의 이혼에 도장을 찍었어요. 네.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네. 1993년 마우리치오가 자기가 보유한 구찌 지분을 투자사에 매각해요. 왜? 그 전에 우리 파올로 구찌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죠? 현금이 생겼죠? 엄청난 현금이 생겼어요. 예. 이혼한 파트리치아 입장에서는 내가 이혼할 때는 저 현금이 없었으니까 자신의 몫과 딸의 몫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야. 게다가 전 남편이 재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절친이자 인생의 멘토였던 나폴리 출신의 점성가 피나를 동원해서 주술적인 힘으로 전 남편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요. 전 남편 마우리치오의 집무실, 아파트 막 이런 데 곳곳에 죽음을 원하는 각종 해괴한 부적, 물품 막 이런 것들을 숨겨놨다고 해요. 진짜 무섭다.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게 확실시 되자 살인 청부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역술과 점성가 문제네요. 자, 파트리치아와 마우리치오가 만났던 여부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생활을 보면 저분은 구찌 가문과 결혼해서 그 구찌의 이름으로 굉장히 화려한 삶을 너무나 열망했다고 해요. 이미 청부 살인이 일어나기 전 왕자의 난 가족 간의 분쟁으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을 때 구찌 패밀리는 경영권을 매각을 했어요. 아, 뭐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찌 가문의 막장극이 더 이상 브랜드와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들한테 여전히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와 기업의 막장 스토리가 이제 분리된 예, 그런 사례입니다. 네. 위기를 겪지 않은 기업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중에 상당수는 위기가 왔을 때 잘 극복하거나 잘 대비해서 그 시기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규모로 시작된 건 아니죠. 작게 시작해서 커진 기업도 있고 또 컸다가 사라진 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도 누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기업인이 없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김경일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업인이 되려면 어떤 성향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심리학에서 요즘 그 샘 고슬링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걸로 유명한데 우호성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호성이 뭐예요? 우호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그저 사람 쫓아다니까. 그러니까 친근한 사람. 네. 사람 좋은 사람. 네, 팔랑귀 그럴 것 대동아. 같아. 네, 네. 아, 맞아. 나네. 저도요. 사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개방성은 그런데 많이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개방성. 개방성은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옆에 계속 둘 수 있는 거. 약간 쓴소리도 들어야 네, 돼. 네, 네. 그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요즘 그런 연구가 많아요. 아. 기업인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보고 비즈니스 모델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돈 버는 생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업도 마치 사람처럼 수많은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경제 전문 미디어 포춘이라고 네. 매거진이 네네네. 있습니다. 포춘은 1995년부터는 글로벌 기업의 순위도 따로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맞아요. 네. 예, 표를 보시면 네. 글로벌 순위 또한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5년에 보면 일본 기업이 많이 등장하죠. 거의 다 일본, 미국이네요. 예, 그런데 그러네, 일본 2021년에 보면 일본 기업은 일본이 싹 사라졌네. 예,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갔고 일본이 잘 나갔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일본의 위상도 점차 내려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상위에 점점 많이 네 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등 안에 있는 기업 중에 2000년 1월과 2023년 지금의 기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only one, 한 개의 기업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남았습니다.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 그 변화를 대처하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세계에는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어떨까요? 포춘 코리아 500에 오른 한국 기업은 1995년 8개였어요. 95년. 근데 8개였고 2022년 16개가 두 배네, 두 배.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의 기업 수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15개, 16개, 17개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좀 아쉽네요. 예,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선생님 중국은 그래요? 3개였는데 말도 안 2022년에 136개가 되었네요. 예, 중국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엄청나네요. 일본의 하락.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기업 수가 맞아, 조금씩 세게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도 그러고. 그래서 그 글로벌 포춘 500 리스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이런 흐름을 약간은 감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어요? 아니요. 포춘은 쿠키만 알았습니다. 포춘 글로벌을 찾아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한국 기업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에만 있는 기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 재벌은 영어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네. 하죠. 경영학계에서도 재벌은 재벌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 재벌은 영원한 재벌일까요? 재벌은 망해도 3세대는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맞아요. 예.
대체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기업의 세계에서 대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우, 한보, 그리고 신흥재벌로 불렸던 새로운 기술까지. 이 세 개의 기업은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몰락한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한 기업들도 이 사후 나중에 평가는 다 다른데요. 그 이유는 망한 타입, 성격,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31살 청년이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30년 만에 매출 90조 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500만 원. 미쳤다. 당시 98년 정부 예산이 70조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 총액이 90조라면 얼마나 큰 회사겠어요. 정부 1년 예산보다 20조가 많네요. 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이 신화의 중심에는 김우중 회장이 있었던 거죠. 샐러리맨에서 재벌 회장까지 단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분도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14살 때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가게 되고요.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장 노릇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신문팔이를 했어요. 하루에 100부는 팔아야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을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또래 애들도 많았고. 경쟁이. 근데 이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에 가장 먼저 나가서 신문을 팔았어요. 남들이 따라오죠. 그런 다음에는 신문을 한 부 사면 거스름돈을 거슬려줘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스름돈만큼 돈을 탁탁 묶어놔요. 그래서 사면 바로 거스름돈을 탁. 와, 머리 썼다. 경쟁력.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문을 일단 무조건 다 나눠줘요. 그리고 나중에 수금하는 방식을 택해요. 우리가 진짜 떼먹으면 어떻게? 물론 나중에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주는 사람 때문에 보는 손해보다 자기가 일단 다 깔아서 신문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남다른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중견 무역업체 사장님이 장학금을 대줘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졸업반이 됐을 때 이 장학금을 대주신 사장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유학 가기 전에 6개월만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와, 그분이 알아봤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장학금을 대준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당연히 6개월 동안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일머리가 탁월한 분이잖아요. 6개월만 일하겠다고 온 청년인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 전에 똑같은 건 다 미리 작성을 해놔요. 그리고 다음 날 업무 시간이 되면 새로 기입해야 되는 것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켰다고 해요. 또 하나는 요즘은 다 온라인 뱅킹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가면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은행 담당 직원들이 너무나 깐깐하게 구는 거예요. 서류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가서 문을 열었나요? 본인이 은행 문을 열어. 그거 범죄 아닌가? 는 직원이 아니면 부속 아닌가? 10초만 생각하고 얘기하기. 약속. 비슷한 방식이에요. 사실 먼저 출근해서 문을 열 수는 없죠. 그런데 은행 직원들하고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중요하지. 그래서 간식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재고로 쌓여있던 당시로는 비싼 이태리 고급 원단을 좀 싸게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호감을 사면서 은행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빨리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은행 업무도 잘하고 재고로 쌓여있는 옷감도 팔고 와 수습 인턴 사원처럼 받았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복덩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 회사가 항상 잘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회사가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동남아에 가서 한국 공장을 1년 내내 돌려도 못 감당할 만큼의
거대한 계약을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필리핀, 태국으로 최초의 섬유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본인이 가능하지? 오너도 아닌데 이런 일을 왜 하죠? 그리고 동남아 아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땐 정보도 없었을 텐데. 그 계약을 따왔으니까 회사를 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6개월만 다니려고 했던 그 회사에서 김우중이 6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6년 만에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20년에서 30년을 해야지 부장의 그 직책을 대신할까지, 그치?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적을 거두었고 회사의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꿔놨으면 6년 만에 임원이 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김우중 회장이 내 꿈은 뭐지?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현타가 온 거예요. 본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다 거절하고 지분 5대5를 내고 동업자 회사의 대 그리고 본인 회사 이름에 우를 따서 1967년 큰 집, 큰 우주 그렇게 대우가 시작이 됩니다. 그치, 그렇게 가야죠. 이제 시작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동업을 해서 시작한 회사가 진짜 처음부터 막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 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리 잡기까지가 브랜드 좀 걸려요. 가치를 심어야 맞아요. 그럼요. 대우는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갑니다. 회사 등기가 떨어지자마자 동남아로 출장을 가서 보름 만에 이번에는 30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와요. 와. 지금을 보면 3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1967년도에 한국 총 수출액이 3억 2천 달러예요. 30만 달러면 전체 수출의 0.1%를 한 번에 계약으로 한 거예요. 이 신생 회사가. 한 번에 와. 지금 금값으로 하면 185억에서 한 200억 정도 돼요. 금값이 이제 계속 또 요즘 오르고 있거든요. 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출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우에서는요, 뭐 와이셔츠, 속옷 만드는 원단, 뭐 장난감, 물건을 여러 가지를 다 수출해서 불과 창립 5년 만에 5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금탑 산업 훈장을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생긴 지 5년 된 회사가 나라 전체 수출액의 3%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와. 1978년 대한민국 전체 기업 가운데 수출 1위를 하고 해체 직전에는 14%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대우는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함께 공장 시찰을 할 정도로 대우가 가진 위상은 엄청났던 거예요. 기가 막히다 진짜. 와. 대우는 무역만 한 게 아니에요. 건설업도 시작을 해서 중동 건설 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맞아. 대우건설도 있었어. 대우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안 가는 지역만 골라서 갔어요. 어디요? 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뭐 이런 데 특히 한국과 수교가 안 되어 있는 국가, 경쟁자가 적은 데로 갑니다. 그 위험하죠. 수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북한이랑만 수교가 맺어져 있었고요. 한국하고는 외교가 안 맺어져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안 가려고 했어요. 되게 위험한 데 아니에요? 하지만 대우는 집요하게 트라이를 해서 실제로 나일 강변에 대통령 영빈관을 짓는 공사를 수주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의 활동 덕분에 수단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수교하는 데 역할까지 하는구나. 또 리비아하고도 거래를 해요. 중동의 리비아. 리비아에 의과대학, 도로, 심지어 비행장을 사막 한가운데다가 지어줬는데 이 당시에 리비아하고 협상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 같은 경우는 카다피라는 지도자, 카다피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완전 강성인데. 예.